전통 건축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건축에 투영된 당대의 삶의 방식과 시대 정신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자연과 사람을 별개의 존재로 보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의 사고방식은 건축에도 적용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건축은 자연 속에 놓여 있을 때 더욱 빛이 난다. 세속을 떠나 산속 깊이 자리한 사찰 건축이야말로 이러한 우리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과 정신 세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한국 불교 건축이 이룬 예술 세계로 들어가 본다. 안녕하세요. 주혜경입니다. 각 나라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그들 고유의 전통 건축 양식이 존재하죠. 유럽의 성당들을 보면 중세 기독교적 미술 양식을 바탕으로 한 건축의 특징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찰을 통해서 전통 건축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통 사찰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그 당시를 살아왔던 우리 조상들의 사상을 담은 철학이자 그리고 표현 양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 탐방 기류의 우리 역사. 오늘 이 시간은 천년을 가는 건축물이죠. 우리 불교 건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016년) 가을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수많은 건물들이 맥없이 무너지거나 금이 갔다. 하지만 이 엄청난 지진의 공격을 끄떡없이 견뎌낸 건물이 있었으니 바로 불국사다. 경내 다보탑의 난간 중 하나가 비틀렸고 대웅전에 기와 세장이 떨어졌을 뿐 불국사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불국사는 놀라울 정도로 과학적인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여기엔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천년을 가도록 했던 조상들의 지혜와 뛰어난 건축술이 숨어 있다. 과학적이면서도 예술적인 우리 전통 건축의 가치가 매우 잘 투영된 것은 바로 사찰 건축이다. 네, 오늘 불교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실 전문가분 자리하셨습니다. 국민대학교 조형대학의 김계천 교수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특히 불교 건축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불교 건축은 네. 사실 우리나라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전통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고요. 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삶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이해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줄 수 있고요. 네. 또 미래를 위한 창의적 원천이나 토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렇군요. 특히나 우리 전통 건축의 묘미 또 특히 여러 가지들을 담고 있는 곳이 이곳 부석사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누죠. 예. 네, 가시죠. 가람이란 고대 인도어로 절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가람에는 일정한 배치 형식이 있다. 산문이라고 하는 세 가지 형태의 문을 차례대로 지나면 범종루가 나오고 다시 범종루를 지나면 비로소 경내에 들어서게 되는 형식이다. 이때 사찰 안의 탑과 건물이 어떠한 관계로 자리 잡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관계를 가람배치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탑과 금당의 관계에 따라 1탑 3금당, 1탑 1금당, 쌍탑식 가람배치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초기의 가람은 탑을 중심으로 하나 둘씩 전각이 세워지면서 가람을 형성하게 되었다. 불상이 경배의 대상이 되면서부터는 불상을 모신 금당이 주가 되고 탑은 종이 되는 식으로 사원 형식이 변한다.
가람의 형태는 불교를 받아들인 나라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됐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 건축은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상륙하고 다시 우리나라와 일본에 전해지면서 각 지역의 특색을 드러내는 쪽으로 변화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사찰 건축은 애초에 인도의 양식과는 물론 중국의 것과도 다르게 형성되었다. 동아시아의 사찰들은 한중일은 기본적으로 아주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후대로 오면서 중국은 라마교라든가 밀교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면서요, 더 대중과 친화적인 형식으로 발달하게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귀족 불교화되고 대중화가 합쳐져서요, 정원화되죠. 우리는 이제 조선시대 들어오면서부터 산으로, 다시 말하면 이제 민간한테 의지하는 신앙이 돼서요, 선가, 그런 선가 정토교가 혼합되어 있는 양식이 되면서 산지 사찰로 발달하게 되고요. 그러나 기본적인 단계에서는 한중일이 아주 흡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조선시대의 불교 건축은 고려를 본받았고 고려는 신라를 계승했다. 하지만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가람을 구성하는 중요한 두 축은 탑과 금당인데 이 두 축을 기준으로 하여 시대별로 구분된다. 삼국시대 때는 그 궁궐의 배치 형식을 떼요. 근데 그 궁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중앙에 가장 중요한 검당이 앉고요. 그리고 동서 북쪽으로 세 검당이 있는 거예요. 그런 평지 사찰의 특징들을 갖고 있고 왕궁의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고려 시대로 넘어가면서요. 고려 시대는 이제 호족들이 이제 지배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각자가 자신만의 자유로움과 화려함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탑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정각들이 중심이 되면서 산으로도 이제 들어가는 경향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교 국가 조선은 불교를 억압하고 배척했다. 자연히 불교는 사대부보다는 일반 백성들에게 전파되었고 사찰은 탄압을 피해 산중에 터를 잡게 된다. 불교는요, 산지 사찰로 들어오면서 대중의 지지를 힘입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주변의 산과 어우러져서 기존의 검당이라든가 또 스님들이 이렇게 사시는 곳들 뭐 이런 것들의 뭐 범종각도 그렇고 다 똑같이 있습니다만은 흩어지게 되죠. 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랑은 없어지고요. 각자 자유롭게 흩어져 있습니다만은 그 중요한 위계 질서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가 3단이고 또 밑에가 지금 중단이고 저 밑에가 하단식으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위계 질서를 드러내는 형식은 기초적으로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얼른 보면은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형식으로 발전하는 게 한국 사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가람의 배치와 구조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사찰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평지가람, 산지가람, 그리고 석굴가람이 그것이다. 평지가람은 고대 왕도나 고을 한복판의 평지에 주로 세워졌다. 경주의 황룡사지와 익산의 미륵사지가 대표적인 평지가람이다. 산지가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 이때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들이 대부분 그러할 듯 사찰 역시 자연이 허락한 지형에 맞춰 짓는다. 우리나라 건축은 보기에는 자연을 해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사찰 건축은 대부분 다가 자연을 많이 해치고 있어요. 예. 우선 이 돌담을 쌓는 것부터가 해친 거고요.
건축을 짓는 것 자체가 해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해쳤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해치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한국 전통 건축의 중요한 수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해쳤다고 하더라도요. 최소한의 흔적을 가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서로가 인간과 자연이 함께 건강한 형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찰 건축은 규모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가람 배치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마치 기승전결의 구조처럼 혹은 위계 질서처럼 일정한 형식을 갖고 있다. 이는 사찰에 들어서는 순간 단계적으로 불법을 깨쳐나가다 마침내 해탈에 이르는 논리를 조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속리산에 위치한 법주산은 법이 항상 머무는 곳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산에 의지한 절이지만 평지형에 가까운 가람 배치를 하고 있다. 사찰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은 일주문. 이곳에서부터 가람이 시작된다. 속세와 구분되는 공간이니 수행자는 이곳에서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들어오라는 의미로 세워둔 문이다. 일주문은 건축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 매우 특이하다. 일주문을 보시게 되면은 구조적으로 매우 불안한 형상이죠. 최소한 기둥이 4개는 있어야지 그 면적이 나오고 기둥 위에다가 지붕을 씌울 수 있는 것인데 기둥 하나에 위에 건물이 선다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세워질 수 없는 건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 건축가들이 왔을 때 가장 특이하게 보는 게 일주문입니다. 일주문을 지나면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이 서 있는 천왕문이 나온다. 그런데 어느 절을 가든지 사천왕상은 사람들이 선뜻 다가가기 힘들 정도로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다. 잡귀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다. 산문을 모두 통과하면 경내 중심이 되는 곳에 배치한 탑을 마주하게 된다. 탑은 불교 건축에서 불상 못지않게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다. 그런데 법주사에는 특이하게도 5층 목탑인 팔상전이 있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유일한 목탑으로 역사적으로나 건축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전각이다. 팔상전은 겉에서 보면 마치 탑 같아 보이지만 내부에 공간이 있어 전각 같기도 한 묘한 건축물이다. 가람의 맨 안쪽 중심이 되는 곳에는 주불전, 즉 금당이 자리한다. 금당이란 신앙의 대상인 본존불이 있는 불전을 말한다. 금당은 그곳에 있는 불상의 이름에 따라 석가모니 부처를 봉안한 곳이면 대웅전, 아미타 부처는 무량수전, 비로자나 부처가 있는 경우는 대적광전으로 불리게 된다. 법주사 대웅전은 석가모니, 비로자나, 아미타 불상을 모두 봉안하고 있다. 그런데 법주사 대웅전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 절의 가장 중요한 공간인 부처님을 모신 공간에 가끔 보시게 되면 2층으로 된 건물을 보시게 되는데 그게 원래의 그 형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개 층을 쓰는 건 아니고 안에 들어가면 통층인데 밖에서 봤을 때만 2층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그 부처님을 모신 공간으로서의 그 권위를 더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해인사 역시 전형적인 가람 배치 형식으로 세워졌다. 해인사는 본래 신라시대에 창건되었지만 수많은 화재를 겪으면서 중건을 거듭해 왔으며 가람 배치의 틀이 확립된 것은 1488년 성종 19년대. 사실 해인사는 사찰의 규모나 가람 배치보다 특별한 하나의 전각으로 유명하다. 주불전인 대적광전 뒤편,
담장 뒤에 숨은 듯이 자리한 그곳은 바로 팔만대장경을 보관한 전각인 장경판전. 이 전각에는 매우 놀라운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다. 팔만대장경은 오늘날까지 단 한 점의 손상 없이 보존되어 왔다. 그것은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 건물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목판의 치명적인 습기를 피하고 햇빛을 확보하는 최적의 장소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서로 크기를 달리한 창들을 마주보게 함으로써 공기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건물 내부의 온도차를 줄여나간 것도 매우 과학적인 건축 설계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사찰이 모두 전형적인 가람 배치 형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형에 따라 가람 배치가 달라졌다. 영주 부석사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찰이다. 화엄 불교의 정신을 건축적으로 가장 잘 구현해낸 부석사는 산지를 마치 평지처럼 자연을 조화롭게 이용할 줄 아는 사찰이다. 불교 건축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부석사를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럴까요? 사실 한국의 많은 건축가들이 부석사의 건축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요. 또 실제로 부석사는 아주 독특한 독창적인 건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이 건물을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물의 각자가 너무 아름다워요. 각자가 너무 아름답고요. 또 주변의 산세와 건축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도 아주 독특하고 여전히 현대에도 쓸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건축과 사람이 어떻게 또 관계에 맺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너무나 많은 얘기거리를 담고 있어요. 부석사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품고 있을까? 부석사 가람 배치의 첫 번째 매력은 계단을 올라와 범종루를 올려다보는 순간에 활짝 펼쳐진다. 저 계단을 탁 들어오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동안 다 그냥 건물 하나씩만 있었잖아요. 갑자기 이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장면이라고 하면 그렇죠. 저 종루가 중심이 돼서요, 양옆으로 마치 날개를 펼치고 있는 듯한 느낌의 많은 정각들이 일순간에 펼쳐지게 해요. 아주 극적인 방법이에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조금씩 보이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장면은 스펙타클하게 다가오는 장면이에요. 저런 건물들을 거느리고 있는 마치 새가 하늘로 날아간다 그럴까요? 봉황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날개를 처마를 펼치고요. 2층으로 우뚝 서서 저 뒤에 있는 자연들을 거느린 채로요, 착 나아가는 느낌을 갖게 해요. 부석사 건축이 매우 특별한 이유는 건물의 자리 앉음새 때문이다. 다른 사찰들과 달리 부석사는 범종루를 지난 후 안양루 진입 단계부터 무량수정까지 건물의 축이 약 30도가량 틀어져 있다. 자연 지형에 맞춰 지었기 때문인데 건물보다는 건물 바깥의 풍경을 바라보기 위해 그 축을 인위적으로 변형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지은 것이다. 인간이 어떻게 그 자연과 마주 보고 설 수 있는가, 또 어떻게 그것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요소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축을 틀고 있고요. 그리고 그 틀었지만 그 틀은 것들을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만의 독창적인 형식으로 만들어내고 있고요. 더 특별한 건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요. 이처럼 자연 지형에 맞춰 지었기에 부석사는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산의 전경이 달라 보인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범종각 위에 올라보면 멀리 수백 산맥의
장엄한 산줄기가 파도치듯 일렁이며 무량수전 앞마당에서는 작은 산줄기를 따라 흘러가다 솟아오른 작은 봉우리들을 볼 수 있다. 부석사 가람에서 가장 독특한 전각은 안양루. 앞에서는 장엄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뒤에서 바라보면 소박하며 마치 산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처럼 사라지는 맛을 갖고 있는 건물을 보기는 드물어요. 특히 안양루가 그래요. 아까 요 밑에 층에서 볼 때는 계단하고 뒷산을 전부 다가 지어버리는 건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요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요, 기둥이 가늘어지고 초라한 건물처럼 변해요. 저 밑에 기둥은 굉장히 크죠. 위에는 작고요. 기둥의 크기도 다르네요. 그렇죠. 일부러요. 요 위에서는 자연 속에 존재하는 빈 점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합쳐져 가지고 화려하죠. 네. 지금은 사라지기도 하고요. 홀로 초라해지기까지 해요. 네. 하지만 뭐니 해도 부석사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무량수전. 무량수전의 앞면과 옆면의 비율은 1대 1.618. 가장 아름답고 안정적이라는 황금 비율이다. 저 유명한 무량수전 대흘림 기둥은 기둥 높이의 3분의 1 정도에서 가장 굵어진다. 이는 시각적으로 매우 안정감을 주는 황금 비율이다. 배흘림이라든가 또 건물을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쏟게 만들어서 안정되게 만들고 제일 오른쪽 끝에 기둥이 더 높아요. 중앙에 있는 기둥보다요. 예, 기소슴이라고 하는데요. 저런 형태를 써서 이제 이 무량수전은 사실은 아주 귀속적인 건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 사실은 목조 건축에서는 하기 힘든 방법들이에요. 목조 자체가 뒤틀린다고요. 네. 그런 방법은 그리스 건축 같은 데서 많이 쓴 방법이죠. 예, 석조 건축에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어떻게 사람 눈에 정확하게 보일 것인가 하는 게 이 건물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불교 건축은 우리나라 전통 건축 양식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우리 고유의 사상과 정신 세계를 담고 있다. 전통 건축에 대해서 좀 알려면 사람들이 왔을 때 사찰에서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요, 네. 특별하게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기 가서 꼭 뭐를 받아 보기보다는요, 오히려 자연과 건축은 어떻게 여기서는 질서 맺고 있는가, 또 왜 이 건축은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 아름다움의 이유는 뭔가, 네. 자기가 생각한 게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알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한편으로는 자기가 느끼는 거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너무 자신을 믿고요. 자신이 더 많은 대화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럼 뭔가를 다른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갖는 것. 그거는 이제 많이 보는 게 중요해요. 이 봄, 꽃잎이 다 지기 전 산사에 가볼 일이다. 자연과 가람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물어보고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볼 일이다. 귀를 기울이면 자연 속에 놓인 건축물을 통해 그 시대를 살았던 선조들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그것이 우리 사찰 건축이 주는 진정한 매력이다. 지금까지 불교 건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의 전통 건축물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우리 조상들은 이 사찰을 지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주변 지형에 맞게 건물을 지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이어가는 역사 이야기 현장 탐방 기류의 우리 역사. 다음 시간은 더욱 새롭게 단장된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